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추리, 범죄, 탐정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에반 헌터입니다. 작가의 필명은 에드 맥베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맥베인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헌터는 192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에드거상의 후보자로 여러 번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953년에 쓰여진 떠나지 않는 유령입니다. 단편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의 능숙한 구성, 복잡한 캐릭터, 강렬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마약쟁이 아들을 구출하려는 아버지의 의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떠나지 않는 유령, 에드 맥베인. 그 술집은 황량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둠침침한 공동 변소 같았다. 지저분한 구석은 그보다 더하다. 천장에는 중앙에서 열 십자가 되도록 걸쳐진 파랑과 흰색 테이프 다발이 느슨하게 늘어뜨려져 있다. 오래전 이 지구에서 출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귀한 축하 때 쳐두었던 것인가 보다. 카운터 뒤에 거울은 금이가 있다. 그것이 내 얼굴의 반을 쪼개 나머지 반보다 위쪽에 가져다 놓는다. 카운터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입구문이 나 있다. 리틀 보이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러나 가게 안의 나뭇결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냄새는 그 절반도 그럴듯하지 않았다. 성급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테이블에 마치 실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늘어져 있었다. 바텐더를 빼놓으면 서 있는 것은 나뿐이다. 그런 나도 여느 때의 순서대로 나간다면 그리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술독에 빠져 있을 사람의 미덕이라는 것이다. 가질 만큼 가졌으면 우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다. 나는 카운터에서 작은 글라스를 집어들고 우선 시작했다. 글라스를 내려놓았을 때 그 사나이가 내 팔꿈치 옆에 서 있었다. 이제야 마음 놓인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물었다. 캐논 씨 맞죠? 작은 목소리의 작은 사나이다. 거푸집으로 대량 생산되어 잇따라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둥그런 얼굴에 긴 코끝이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입술은 얇고 길다. 양쪽 눈 밑에 살이 처진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묵직한 주머니였다. 나는 말했다. 그렇소, 캐논이요. 사나이는 뒤돌아보고 어물어물 하더니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사립탐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빈 글라스를 보았다. 잘못 들었소. 그는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말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탐정이 아니오. 그리고 바텐더에게 눈짓했다. 바텐더는 카운터 끝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사나이가 다가섰다. 내 아들은 마약 중독입니다.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거 안 됐군요. 당신이 그 녀석을 막아주십시오.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녀석들을. 녀석들이 내 아들에게 그것을, 그 몹쓸 것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나는 말했다. 해이를 막으라는 것과 같구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소. 게다가 할 생각도 없소. 용서해 주겠소? 부탁입니다. 저는 흥미 없다고 말했잖소. 돌아가시오. 단념하고. 사나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작은 사나이가 한순간 거인이 되었다. 권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이 된 것이다.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대들었다. 날카로운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탁하러 온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만한 말을 한 노력이 그를 약하게 한 듯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더니 뒷주머니에서 더러운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나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소. 내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웠다. 꾸물거리는 바텐더가 얄미웠다. 나는 이미 사립탐정이 아니오. 허가증을 빼앗기고 없단 말이오. 알겠소? 이 주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소. 작은 사나이는 조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입을 다물자 그는 말했다. 내 아들은 허가증이니 뭐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주사기뿐이지요. 주사기를 빼앗는데 그런 종이 쪽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종이 쪽지 한 장만이 아니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오. 그럼 힘을 빌려주시는 거죠? 천만에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입을 여는 동시에 눈도 커졌다. 어째서 왜 안 됩니까? 왜 힘을? 나는 글라스로 카운터를 치며 크게 소리쳤다. 여보게 바텐더, 뭘 꾸물거리는가? 술이 발효되기를 기다리나? 그리고 나는 똑바로 작은 사나이를 돌아보며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졸라봐야 소용없소. 흥미가 이젠 없단 말이오. 당신 아들이든 누구의 아들이든 내 어머니의 외아들이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니까 부탁이니 내 말 듣고 돌아가시오. 이런 썩은 싸구려 술집에 언제까지나 있지 말고 아늑하고 기분 좋은 당신 아파트로 돌아가는 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돌아가시오. 제발 돌아가 주시오. 작은 사나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리 새끼처럼 목을 떨어뜨리고 중얼거렸다. 하는 수 없군. 하는 수 없어. 그가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바텐더가 느릿느릿 다가왔다. 나는 말했다. 같은 걸 한 잔 더. 작은 사나이가 돌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지 않았다. 그 대신 바텐더를 보았다. 병에서 글라스로 위스키가 흘러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총 소리는 재빠르고 짧았다. 연속으로 2발. 그 총소리는 스네이드럼 가장자리를 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울렸다. 나는 얼굴을 들고 돌아보았다. 작은 사나이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은 채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녹기 시작한 버터가 칼날에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몸뚱이를 따라 시뻘건 것이 문을 붙들었다. 이윽고 사나이는 바닥에 쓰러져 생명 없는 작은 공이 되었다. 나는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문 밖은 어둡고 엷은 부슬비로 뒤덮여 있었다. 길모퉁이에 외로운 가로등만 희미하게 주위를 비추고 있다. 아스팔트를 뛰어가는 구두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도시의 어둠으로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작은 사나이를 보았다. 바텐더가 이미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네. 아는 사이처럼 보이시던데요. 나는 손을 뻗어 바텐더의 셔츠 깃을 잡고 틀어 올렸다. 나는 모른다고 했어. 잘 기억해둬. 이 사나이와 얼굴에 대한 것은 처음이야. 경관들이 여기 어디 옹이 구멍에서라도 기어 나오거든 이 말을 생각해내라고. 내 말 알겠나? 그는 말했다. 생각해내겠습니다. 좋아. 가서 핑클레이디든 뭐든 만들어. 나는 바텐더를 확 밀어주었다. 그는 시무룩한 얼굴로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는 작은 사나이의 맥을 짚어보았다. 짚어봐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갑을 찾았다.
피터 델쇼라는 이름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다. 나는 주소를 머릿속에 새긴 다음 면허증을 지갑에 다시 쑤셔 넣었다. 플라스틱 꽃이 사이에 사진이 몇 장 끼워져 있다. 코가 높고 눈이 맑은 귀여운 소년의 사진이다. 델쇼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마약 중독 환자다. 그러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다. 동글동글한 머리에 미소가 넘쳐 흐른다. 나는 지갑을 탁 닫아 델쇼의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하기야 이제 그는 이 지갑 속에 든 게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나는 바텐더 앞을 지나 곧장 전화 박스로 갔다. 10센트 동전을 하나 떨어뜨려 놓고 교환수를 부르자 대문자 5를 돌렸다. 교환수가 명확하게 재빨리 물었다. 몇 번 대드릴까요? 경찰을 부탁하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벤티 대매출이요. 네? 아무래도 좋소. 경찰을 대주오. 지겨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나는 박스에 앉아 있었다. 12서의 캐시디입니다. 살인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만. 어디십니까? 상대의 목소리는 직업적으로 능란했다. 나는 장소를 말했다. 직접 목격했습니까? 아니, 죽는 걸 보았을 뿐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못 봤습니다. 성함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실소. 나는 수화기를 놓았다. 이것으로 끝났다. 내 손은 깨끗해졌다. 나는 박스를 나와 앞만 보며 술집을 나왔다. 델쇼에게 눈길도 던지지 않았다. 밖은 어두웠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술집에 가볼까? 그래,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던 작은 사나이의 시체 쪽으로 차츰 가까워졌다. 그 여자는 이튿날 아침 내 호텔에 찾아왔다. 문에 노크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자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누구요? 덕분에 조그만 망치가 머릿속에서 날뛰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당신은 나를 모르세요? 그럼 무슨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들어오시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몸집 작은 까무잡잡한 여자였다. 얼굴 양쪽에서 머리를 모아 포니테일로 묶었다. 갸름한 계란형 얼굴이 짙은 갈색 눈과 오똑한 코를 가두리 하고 있었다. 입술도 잘생겼다. 깃은 열린 흰 블라우스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젊은 유방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봉긋한 덩어리를 손에 잡힐 듯이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물었다. 캐넌 씨 맞죠? 무슨 일이시죠? 제리 델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런. 내가 뭐 화날 말을 했나요?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침대에 가까이로 섰다. 델쇼 씨도 당신을 찾아왔었어요? 왔었어.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아오. 녀석들이 한 거예요, 캐넌 씨. 그분이 제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녀석들이 알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나는 턱 밑에 거칠거칠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기 좋게 막았더군. 그런데 나를 위해 부탁도 안 한 광고를 서비스한 사람이 누구요? 당신들은 누구한테서 듣고 나를 찾아오는 거요?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대답하는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걸요, 캐넌 씨? 그렇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 거요. 지금은 실직 중이요. 폐업으로 말미암아 재고품 대특례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단 말이요. 부인에 대한 이야기군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말이 욱신거리는 내 마음의 오랜 상처를 사정없이 쑤셔놓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말했다.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군, 당신은. 비밀도 아닌데 숨길 건 없잖아요. 신문에 죄다 난걸요? 당신 돌아가겠소? 아니면 엉덩이를 걷어차여 뛰어나가고 싶소? 그녀는 내 눈을 지켜보았다. 화내봐야 소용없어요, 캐넌 씨.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당신 정말...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지요? 내가 사는데 한번 와보세요. 아주머니들이 모두 바람 피워요. 안 그러는 건 병신이나 송장뿐이에요. 아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소. 나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와장창 때려 부수고 싶어졌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당신한테 무슨 짓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얻어맞는 게 당연해요. 고맙소.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소. 4.5구경 손잡이를 썼으니까요. 그보다는... 이제 그만두시오, 아가씨. 막이 내린 사건을 다시 되풀이하기는 싫소. 사건과 함께 당신도 막이 내렸군요. 순직한 영웅님. 허가증을 빼앗겼을 때 당신은 죽은 거예요. 당신은... 남자를 때리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지요? 훈장이라도 탈이라고 여겼나요? 그녀는 입술을 쑥 내밀고 침대에 붙어섰다. 사립탐정이라고 해서 여느 시민은 안 가진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요? 흉기 소지 폭행죄가 그토록 뜻밖이었나요? 나는 정신없이 말했다. 그 여자는 엉덩이가 가벼웠소. 상대 남자는 비열한 녀석이요. 그놈을 죽였어야 하는데, 그런 자식은 살려두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며 나를 비웃었다. 시체를 죽일 수는 없어요. 당신은... 쫙 벌린 내 오른손이 날아 그녀의 볼을 후려쳤다. 그 일격으로 그녀는 방 한가운데까지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어 일직선으로 팔목까지 긁어내렸다. 나는 화가 났다. 그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계기를 만든 것은 그녀다. 그녀는 나에게 붙들려 몸부림쳤다. 나를 걷어차려던 반동으로 스커트 자락이 허벅지가 맞붙은 자리까지 말려 올라가 시원스러운 흰살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입술을 힘껏 상대의 입술에 눌렀다. 내 손은 흰 블라우스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은 내 입술을 호응하기 시작하고 몸부림이 멎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다. 그녀는 토니의 모습을 불러왔다. 등에 치렁치렁한 블란드 머리를, 웃는 인매를, 밀림의 초원 같은 깊은 녹색 두 눈을, 넉 달 동안의 결혼 생활을, 거기에 나타난 파커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총구를 들이댔어야 했다.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기며 녀석이 카펫 위에 하나의 역겨운 오점이 될 때까지 당겼어야 했다. 나는 분노에 떨었다. 그 분노를 그녀의 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목구멍 속으로 신음하며 내 목을 두 팔로 세게 감았다. 내 몸 밑에서 그녀의 몸이 휘었다.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이 되었다. 입술은 촉촉히 젖었다. 갑자기 그녀는 참다 못해 큰 소리를 질렀다. 햇빛이 비춰드는 방 안에서 그 비명은 크게 울렸다. 그녀는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쳤다.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싶어졌다. 이윽고 조용해진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얼굴이 온통 발그레해져 있었다. 스커트는 마구 구겨져 속살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물었다. 제리를 찾아주겠어요? 생각해보지.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들은 대로의 뜻이오. 생각해보겠소. 알겠어요.
그녀는 스커트를 끌어내리고 일어서서 머리를 쓸어내렸다. 나는 돌아가겠어요. 난 돌아갈 테니 당신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에 손을 대고 돌아보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캐넌.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육체를 생각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녀와 토니가 뒤섞였다. 나는 다시 떨기 시작했다. 토니를. 오래전에 그날 밤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떨고 만다. 내 침실에 손님을 끌어들인 싸구려 같은 짓을 하고 있던 토니. 놈의 손은 그녀의 발가벗은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놈의 입은 그녀의 목에 묻혀 있었다. 그놈의. 나는 한쪽 주먹으로 한쪽 손바닥을 쳤다.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끝난 일이다. 불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경찰은 나를 허가증을 지니게 할 수 없는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혼하기 위해 멕시코로 갔는데 그 길로 어디로 가버렸을까? 어디로 갔거나 상관없다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무도 마음 쓰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마음 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초특급 전함이라도 띄울 수 있을 만큼 알코올을 들이키는 사나이가 마음 쓰고 있다. 술은 식도를 곧장 내려가 위 주머니의 구멍은 막아주지만 마음의 상처는 막아주지 못한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추억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아까의 그녀도 아무 도움되지 않았다. 더욱 토니를 생각나게 했을 뿐이다. 다른 여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나는 침대 옆 벽장에서 부동자세의 병정이 달린 술병을 꺼내 가득 따랐다. 제리 델쇼는 어쩌다가 마약 중독에 걸렸을까 생각했다. 내버려 두자. 남의 일이다. 나는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소년을 생각했다. 다시 한 잔 마셨다. 또 마셨다. 둘레의 물체가 흐려지면서 멋지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 마음의 아픔은 사라졌다. 만난 적도 없는 소년에 대해 형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처럼 십자가를 진 소년이다. 다만 그 녀석의 십자가에는 내 것과 달리 끝에 바늘이 달려있다. 그것이 4시간마다 녀석의 팔을 찌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일어나서 웃옷을 걸치고 피터 델쇼의 운전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내가 외워둔 주소에는 잿빛 빌딩이 하늘을 향해 더러운 손가락 하나를 세워놓은 것처럼 서 있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층계 위에 금발 여자가 앉아 갓난아이 요람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층계를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힐끗 흘려보고 실망하는 얼굴을 했다. 나는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줄곧 나를 보았다. 그 눈길은 핏발이 선 내 눈에서 더부룩한 수염으로 옮겨갔다. 다시 초라한 옷으로 옮기더니 아기 요람으로 되돌아가 심술 부리듯 마구 흔들어댔다. 나는 현관에서 성냥을 그어 울퉁불퉁한 우편함 위에서 델쇼의 이름을 찾아냈다. 3층 B라고 쓰여 있었다. 한자벽에서 스며 나오는 희귀한 냄새를 맡지 않도록 숨을 죽이면서 층계를 올라갔다. 3층 B라고 쓰여진 문을 두드렸다. 귀 기울임이 다가오는 맨발 소리가 들렸다. 문이 크게 열렸다. 빛바랜 실내복을 거친 여인 소녀가 서 있었다. 안쪽 부엌 창문에 비춰드는 햇빛으로 아가씨의 모습은 검은 그림자로 보였다. 누구세요? 커트 캐논이요. 당신은? 내 이름 따윈 물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어요. 누구의 심부름인가요? 제리 델쇼는 어디 있어?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마약으로 몽롱해져 있겠지요.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걱정하오. 당신은 누구요, 아가씨?
사촌 누이 메리예요. 왜 제리를 찾죠? 제리는 여기 살고 있어? 네, 아빠와 함께. 하지만 아빠는 돌아가셨고 제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아저씨 경관이세요? 그녀는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마약이 있는 데 가면 꼭 있을 거예요. 마약 파는 데를 찾아보세요. 제리는 거기서 약 섞는 스푼을 쥐고 서성이고 있을 테니까요. 수염도 그만큼 길면 깎을 맛이 나겠네요. 나고 말고. 그녀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클레어 블레니를 만나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은 제리를 잘 알고 있어요. 몸집 작은 까무잡잡한 여자요? 몸집 작은 까무잡잡한 여자? 아, 이디스 로스 말이군요. 아니요, 클레이예요. 그녀는 다른 케이스예요. 무슨 뜻이요? 이디스와 제리는 약혼한 사이였었어요. 였었다고? 네,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 아저씨, 마약 환자와 약혼한 적 없나요? 그러니 그런 얼빠진 질문을 하지. 이디스는 제리에게 돈을 벌어다 대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게 싫어졌나 보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녀는 지금도 제리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한순간 소녀의 얼굴에서 무표정한 가면이 벗겨지고 쌀쌀했던 눈에 부드러운 빛마저 떠올랐다. 지난날이 생각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제리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이따금 생각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나는 말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어 고맙소. 어머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 댄스 파티에 남지 않으세요? 어떤 파티? 진짜 파티예요. 수염만 깎으면 남으셔도 돼요. 나는 무표정하게 소녀를 쳐다보았다. 고맙지만 수염을 기르는 편이 따뜻하오. 이상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소녀를 뒤에 두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현관을 나가면서 아까의 금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 곁을 지나 가까운 캔디 가게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다가가서 밀크쉐이크를 주문했다. 여드름 투성이의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만들기 시작했다. 다 되자 내 앞으로 밀어보냈다. 나는 입을 댔으나 밀크쉐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러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나는 점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맛있네. 하지만 흰놈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흰놈? 8kg이나 되는 얄미운 흰개 말이야. 그놈이 내 어깨를 물어뜯는다네. 네? 나는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네만. 그가 물었다. 브롱스 동물원에 갖다 주면 어때요? 거절당했지. 거기서는 걔한테 비스킷밖에 안 준다는구먼. 상대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내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센트럴파크에도 동물원이 있죠. 그 흰개가 얼마나 심하게 무는지. 우리 집은 개장수가 아닙니다, 손님. 그럼 개장수를 가르쳐 주게. 그는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아저씨의 그 흰 개한테 물어보시지요. 그는 나에게 등을 돌려 카운터 끝으로 걸어갔다. 돌아왔을 때는 성냥개비를 한 개의 이스에 물고 지근지근 씹고 있었다. 나는 다른 것을 물었다. 클레어 블레니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지? 그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스의 성냥개비가 움직이지 않았다. 손님, 경관입니까? 소름 끼치는 소리 말게. 그는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모퉁이에 붉은 벽돌 빌딩이 있는데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층이지요. 블레니입니다. 클레이 블레니. 고맙네. 흰개를 상담하러 간다면 헛일일 거예요. 안 되겠나? 안 될 겁니다. 그는 누런이를 드러내 보이며 빙그레 웃었다. 그녀도 한 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나는 돈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다. 붉은 벽돌 빌딩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복도의 어스름 속에서 방 번호를 확인하고 주먹 끝으로 문을 2번 가볍게 두드렸다. 문은 획 열리고 여자가 복도에 거꾸로 들듯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나! 여자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뭐예요? 블레니 양이요? 네, 그래요. 그녀는 경망하게 말하며 내 어깨 너머로 복도를 두리번거렸다. 들어가도 돼요? 왜요? 무슨 일이시죠? 제리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 어머나! 그녀는 다시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이마에 늘어진 빨강 머리를 쓸어 올렸다. 제리에 대해서라고요? 좋아요. 들어오세요. 방 안은 징기스칸의 군대가 막 지나간 뒤 같았다. 더러운 쟁반이며 찻잔이 설거지대에 쌓이고 바닥에는 빈 맥주병이 뒹굴고 있다.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지고 한 구석의 침대는 자고 일어난 그대로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눈부실 듯한 빨강머리였다. 넓은 이마에 눈썹이 큰 반원을 그리고 있다. 깊은 녹색 눈은 침착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 군데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약 환자의 눈이다. 미끈한 어깨선이 흘러 당당하고 둥근 유방이 되어 있다. 걸을 때마다 그 유방은 얇은 실내복을 안쪽에서 밀어올려 묵직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큼직한 엉덩이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진 긴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낡은 실내복은 무릎 위에 가까스로 닿았다. 허리를 구겨진 끈으로 맸을 뿐 달리 실내복을 누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짜부라진 상자에서 담배를 한 개 뽑아 손가락 끝으로 쭉 펴서 입술에 물었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지난밤의 수면으로 바짝 말라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물었다. 제리가 어떻게 됐죠? 그 사람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려고요? 그렇다면 얼른 돌아가세요. 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리를? 아니요. 누구요? 누구든지. 마약장이 아니요? 그녀는 눈이 둥그레졌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신물나도록 보았소. 누구를 기다리는지 곧 알지. 오늘은 아직 안 왔소? 언제 오게 되어 있어? 그녀는 벽시계를 흘끗 쳐다보았다. 벌써 왔어야 하는데 어디서 꾸물거리고 있는 걸까? 그녀는 방 안을 초조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깨를 펴고 발을 움직일 때마다 유방이 박자를 맞추듯 양옆으로 흔들렸다. 나는 물었다. 피터 델슈는 죽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경관? 아니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리는 어떤 소송에 말려들었어? 무슨 뜻이지요? 마약 환자의 아버지가 경찰을 찾아갈 것 같다고 해서 죽이는 녀석은 없소. 환자 하나쯤이야 업자로 봐서는 몇 푼 안 되거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 아버지가 살해되었을까? 이것을 나는 줄곧 생각하고 있어. 그토록 흥미있거든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녀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뭘 꾸물거리고 있을까? 곧 올 거요. 침착하오. 와야 해요. 곧 와야 해요. 나는 다 떨어졌어요. 그녀는 테이블에 허리를 굽히고 담배를 껐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약의 굶주림이 피부를 침범하고 피를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마에 땀이 맺힌다. 손이 떨리고 있다. 그 손으로 자꾸만 실내복을 여민다. 머리를 쥐어뜯고 긴 손톱으로 자기 팔을 핥힌다. 입술을 악물고 다시 시계를 쳐다본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걸터앉았다.
앉자마자 다시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한다. 그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이는 맞부딪혀 덜덜거리고 얼굴은 금방이라도 결단 났듯이 일그러진다. 나는 말했다. 침착하오, 침착하시오. 그녀는 세댄 소리를 질렀다. 나가요.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타일렀다. 침착해요.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짜부라진 상자에서 담배를 찾았다. 그러나 텅 비었다. 그녀는 그것을 내동댕이 쳤다. 내가 한 개 꺼내 그녀에게 권했다. 그녀는 획 낚아챘다. 내가 불을 붙여주는 동안에도 그녀는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벼랑간 등을 돌렸다. 쿡쿡 쑤셔. 온몸이 쑤신다. 벌레가 낀 것 같아. 온몸에 벌레가 꼈어. 그녀는 허리를 맨 끈을 끄르고 실내복 앞을 획 펼쳤다. 탄력성 있는 아랫바가 송두리째 드러났다. 엉덩이와 두 허벅지의 흰 부푸름까지 보였다. 내가 앞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것 같았다. 어깨를 물고 늘어진 흰 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것이다.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살려줘, 살려줘 하고 소리치며 매트리스 위에 몸을 던졌다. 미친 듯이 몸부림친다. 등이 활처럼 휜다. 다리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다. 흐느끼며 몸을 떨고 픽 쓰러져 소리 지른다. 왜 안 와? 왜 안 오는 거지? 등이 다시 휜다. 유방을 치켜 올리고 온몸의 근육을 경련시키며 마약을 찾는다. 그녀는 애원한다. 어떻게 해줘? 나를 어떻게 해줘? 나는 침대에 다가가 그녀의 몸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거친 쉼을 내쉬며 발가숭이 몸으로 와들와들 떨었다.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하라니까? 부탁이에요. 부탁해요.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더 세게 때려줘. 부탁이야. 이번에는 힘껏 후려쳤다. 그녀는 시름소리를 내며 손을 뻗어 내 목에 매달렸다. 내 목덜미를 물고 짐승처럼 몸부림쳤다. 외치는 소리로 방안이 떨렸다. 내가 그녀의 몸을 밀어내자 눈을 둥그렇게 뜬 채로 매트리스에 털썩 쓰러졌다. 마약 환자를 가라앉히려면 마약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나는 방을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자기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나이의 이름을 불러댔다. 층계 중간에서 옆구리에 보따리를 낀 화려한 스포츠 셔츠 차림에 까무잡잡한 작은 사나이를 만났다. 나는 말했다. 빨리 가는 게 좋겠소. 안 그러면 단골 손님을 하나 잃게 돼요. 그는 흥하고 층계를 올라갔다. 내 얼굴을 봐두려고 한번 돌아보았다. 나도 녀석의 얼굴을 잘 봐두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층계 뒤로 돌아갔다. 그것 쓰레기통에 걸터 앉았다. 15분쯤 기다리니 층계를 내려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아래층 바닥에 닿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다보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는 화려한 스포츠 셔츠가 보였다. 그가 큰 길로 나가는 시간을 두고 뒤를 밟았다. 이 셔츠라면 눈보라 속에서도 미행할 수 있다. 노랑과 녹색의 화려한 무늬가 난파선을 이끄는 등대처럼 두드러져 보인다. 나는 그 뒤를 계속 따라갔다. 상대가 걸음을 빨리 하면 나도 빨리 걸으며 셔츠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세 블록을 가더니 그는 모퉁이를 돌았다.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그 모퉁이로 달렸다. 재빨리 모퉁이를 돈 나는 콜트 389경의 총구와 정면 충돌할 뻔했다. 그는 물었다. 영씨, 무슨 일이지? 의심이 많아 보이는 갸름한 얼굴에 눈썹이 짙고 눈은 짙은 갈색이다.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기르고 이가 아랫입술 위에 튀어나와 있다. 나는 말했다. 대포 좀 치우게나. 이건 친구끼리의 이야기일세. 나는 친구가 없어.
클레어 블레니는 친구가 아닌가? 그는 389경을 내 배에서 떼지 않았다. 친구라면 어쩔 셈인가? 제리 델쇼도 친구가 아닌가? 대체 목적이 뭐여, 형씨? 피터 델쇼를 죽인 녀석을 찾고 있어. 왜지? 찾고 싶어서 찾는 거야. 그는 다그치듯 총구를 내렸다. 그러고 싶으면 이 가까이에 얼씬거리는 게 좋지 않아? 그뿐인가? 그뿐이요, 형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서는 척하다가 느닷없이 오른쪽 주먹을 그의 배에 쥐어박았다. 방아쇠를 당기려 했으나 그는 신음소리와 함께 권총을 떨어뜨렸다. 나는 권총을 보고 끝으로 날려보냈다. 동시에 그를 끌어당겨 어깨에 오른손을 후리쳤다. 칼날 같은 당수다. 그는 고통에 어깨를 오므리고 얼굴이 흙처럼 일그러졌다. 제리는 어디 있나? 나는 물었다. 몰라, 모른다고. 나는 손등으로 그의 입을 때렸다. 입가에서 피가 뿜어나왔다. 이봐,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다만 일이 한두 번 있지. 너도 그 맛을 보여줄 생각이다. 제리가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게 좋을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나 정말 몰라. 나는 한 번 더 호되게 때렸다. 물어보고 말고 제리는 어디 있지? 살려줘. 난 모른다니까. 이번에는 주먹으로 그의 입을 정통으로 갈겼다. 이가 부러져나 튀어나오고 그도 말할 기분이 되었다. 알았어, 알았어. 안내하지. 정직하게 안내해야 돼. 틀림없이 데려다 주지. 정말이오. 나는 그의 389경을 하수구에서 주워 허리 혁대에 꽂았다. 그를 앞세우고 아버지를 잃은 마약 환자를 찾으러 갔다. 스포츠 셔츠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문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문을 손가락질하고 큰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아직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두드렸다.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손님이다. 돌아가. 나는 말했다. 문을 열어라, 델쇼. 돌아가라니까. 문을 부셔도 괜찮나? 아, 부셔. 부수고 들어와. 골목 반대쪽 벽까지 물러나서 두 발에 힘을 주었다. 어깨가 문에 부딪히자 낡은 나무 판자가 우지직 부서졌다. 나는 방아로 엎어져 들어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섰다. 전등 스위치를 손으로 더듬었다. 사슬 끝이 겨우 손에 잡혔다. 그것을 끌어당기니 어두침침한 전등이 약한 빛을 좁은 방에 던졌다. 델쇼는 침대 위에서 벽에 기대어 웅크려 앉아 있었다. 지갑 속의 사진으로 본 델쇼가 아니다. 긴 코는 같았다. 파르스름한 눈도 같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여위고 광대뼈 밑으로 피부가 푹 꺼져 있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고 드러난 두 팔에는 바늘 자국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사 횟수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얼굴에 뻐끔이 뚫린 소용돌이 구멍처럼 쉴 새 없이 껌뻑이고 있었다. 눈동자는 시퍼렇게 퍼져 침울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신들린 눈이다. 유령에 사로잡힌 눈이다. 헤로인이라는 이름의 유령에. 나는 물었다. 벨쇼지. 당신은 누구? 문을 부시고 다니는 당신은 누구야? 커트 캐넌이다. 커트 캐넌? 그는 목구멍 속에서 갸날프게 웃었다. 서글픈 담정이로군. 다시 한번 킥킥 웃고 영양실조인 큰 쥐처럼 벽에 몸을 기대며 웅크렸다. 나는 말했다. 자네를 찾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받았네. 누군가가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그래?
그렇다. 아버지는 나더러 자네를 찾아내게 하여 마약을 못 맞도록 하려고 생각했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당신이 알 게 뭐야? 그는 다시 킥킥 웃었다. 앙상한 얼굴에 이만 바짝했다. 흰 개를 쫓아버린다고? 웃기는군. 렉싱턴시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아버지는 말했지. 켄터키주 렉싱턴이래. 치료할 돈도 있다고 했어. 거긴 형무소나 다름없지. 나는 말했다. 모두 거기서 치료받고 있어. 붙잡힌 녀석들 말이겠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짓고 있지. 무슨 죄를? 아버지는 자네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야, 제리. 쏠 것까지는 없었어. 델쇼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눈이 커다래졌다. 그러나 여전히 흐릿한 죽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 머리가 돌았군.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사촌 누이 메리? 그 아이는 너무 바빠. 클레어? 그녀는 자네와 마찬가지로 마약밖에 몰라. 이디스 로시? 그녀는 자네를 구해내려 하고 있지. 자네 아버지가 같은 기분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엉터리야, 캐넌. 또 어디든 부수고 나가줘. 난 자야겠어. 마약업자가 했을까 하고도 생각했었지. 하지만 무엇 때문에? 녀석에게 있어 자네는 푼돈벌이밖에 안 돼. 아버지는 꼭 한 사람에게만 위험한 존재였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아버지는 경찰에 가서 상담했을 꼭 한 사람에게만. 본총이 베개 밑에서 나왔다. 내가 혁대에 꽂은 38구경을 빼는 것보다 빨랐다. 델쇼는 그것을 꼭 쥐었다. 본총 뒤에서 그는 침대에 번듯이 누워 빙그레 웃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을 토막토막 잘라 했다. 그것이 어떻다는 거지? 어떨 것도 없어. 아버지는 자네를 고치려고 했지. 그런데 자네를 고치는 데에는 전기의자가 가장 좋을 것 같군. 유일한 용속 치료법이야. 누가 의자에 데려다 주지? 니다. 헤헤, 농담이겠지? 정말이다. 나는 3초 안에 자네한테서 권총을 빼앗는다. 그런 다음 시민에 의한 체포라는 형태로 경찰국 살인과에 보내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는 말했다. 사는 게 싫어졌나 보군. 그래, 맞았어. 그저 자네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나를 쏘는 것은 자유지만 머지않아 자네는 잡힐걸. 그리고 나를 쏘아주면 고맙겠어. 자네도 아는 내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나는 침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 권총을 이리 내.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으며 재빠르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바짓가랑이가 구겨져 무릎 위로 말려 올라갔다. 주사 바늘 자국은 다리에도 있었다. 나는 한 손을 내밀고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공포로 둥그레져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손가락에 힘이 주어져 관절이 하얘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꾸짖듯 소리쳤다. 권총을 이리 내라니까! 한순간 쏘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침대에 스스로 털썩 쓰러지고 권총은 소리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눈물이 가슴을 찢었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자네는 차를 잘못 탔을 뿐이야. 내 아버지야. 내 친아버지라고. 나는 말했다. 자, 가자. 어두운 골목에서 햇빛이 넘치는 보도로 데려나온 뒤에도 그는 아직 울고 있었다. 그의 권총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타는 검사를 하면 피터 델쇼의 시체에서 나온 총알과 들어맞을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 치아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을 나온 나는 가까운 술집으로 달렸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마시면서 나는 소년의 일을 생각했다. 그를 마약과 친아버지 살해로 몰아간 유령의 일을 생각했다.
유령은 끝까지 그에게 들러붙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령은 영 안에서는 죽지 않는다. 유령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나는 글라스를 들어 쭉 들이켰다. 어떠셨나요? 우선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이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들의 마약 중독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노력이 돋보이고 또한 여러 중독자들의 중독이 불러일으키는 증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작가의 표현 방식이 어떠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데 있어 서스펜스를 일으키는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격증을 상실했지만 끝까지 탐정하고 파고드는 직업의식을 통하여 결론을 잘 이끌어낸 커트 캐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령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영원히 따라다니는 죽지 않은 유령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은 우리 모두에게는 유령이 붙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에서는 마약이란 구렁텅이에서 아버지를 살인하게 만드는 유령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항상 흙과 백, 음과 양, 악마와 천사는 항상 우리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중독. 중독이란 말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좋은 것에 중독 또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독.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단편 소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에 중독.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중독에 빠져들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